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23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한 한글날을 하루 앞둔 저녁입니다. 오늘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는 한글 문화 큰 잔치의 밤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또 청주에서는 한글 패션쇼가 열립니다. 이를 주최한 이상봉 디자이너 만나보겠습니다. 공휴일을 하루 앞뒀지만 밤잠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에서 또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관련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을 태풍 다마스가 오늘 밤 우리와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을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풍 길목에 놓인 제주와 전남, 영남 지역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준비 또는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경찰이 철순을 권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떠나면 다시 현장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또 태풍이 와도 농성장을 지키겠다는 그런 것이 주민들의 의지라고 하는데요.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또 주둔에 있는 경찰들에게도 오늘 밤은 정말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밤을 맞게 된 것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밤입니다. 밤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게시판에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이 와서 상당히 어수선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데 북한 관련 속보가 좀 떴네요. 북한에서 또 김정은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총동원 명령이요? 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그 한미일 해상 훈련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에 입항하면서 이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총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이었습니다.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국정원에서 이것을 확인했다고 새누리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또 상당히 또 긴장 관계로 접어드네요.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 이산 가족 상봉이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무산된 이후에요. 네. 남북 간의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네. 해상 훈련까지 이렇게 잇따르다 보니까. 예. 네. 개성공단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다시 좀 화해 국면으로 돌아가고 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좀 잘 가동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컸는데 한꺼번에 걱정이 크네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은 북한 영변 원자로 5메가와트급 영변 원자로 시설을 재가동했다 이렇게 확인했네요. 예, 오늘 네. 국회에서 확인을 했죠. 태풍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 북한 문제 때문에 참 이 모두가 좀 골치 아프게 됐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국회로 한번 가보죠. 북한 관련 소식은 이제 모두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새누리당에서 했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했죠. 예,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제는 여당 차례였고 오늘은 민주당 차례였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 정국에 대해서 노태우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를 거쳐서 이른바 막걸리 유신 시대로 되돌아갔다라면서 반민생, 신독재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 실패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 그리고 20만 원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한 것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현 등 이른바 8대 국민 기만을 규정하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의호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은 안 했었는데 어제 좀 자제하셨죠? 자제하셨는데 네. 민주당은 이 당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안 풀리는 것도 많죠. 네. 네. 새누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쪽에서 말이 세게 나가니까 저쪽에서도 또 말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적개심과 왜곡,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운동권의 찌라시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일갈을 했고요. 장외투쟁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의 희망,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또 전병헌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수 증가 대책이 강력한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기초연금 도입을 3, 4, 50대 국민의 연금까지 삭감하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이렇게 맹공격하는 분위기로 다시 전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잠시 좀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라면서 정기국회에 집중하자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도루묵이 됐죠. 네, 정치권의 말은 참 믿기 어려워요. 네, 네. 민주당은 이른바 이제 NLL 정국, 대화록 정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병헌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오늘 유독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고민이 참 깊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시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어쨌든 그 검찰의 최근 발표 내용도 그렇고 또 그동안 참여정부 쪽 인사들의 정리 안 된 그리고 확인 안 된 발언들이 사태를 더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속으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혹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그 나왔을 때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비공개 모임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다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그리고 대화록이 봉화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보호막으로 삼고 있고요. 이슈를 더 키우지 않으려고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슈를 더 키우지 않으려고 부심하는 모습. 그러나 이슈는 어떻게 해서든 자꾸 커지는 그런 형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쪽에서 침몰 지킨다고 해서 가라앉는 네. 건 아니니까요.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 관련 속보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지금. 앞서 김정은이 총 동원 명령을 내렸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일 해상훈련에 반발해서요. 이런 그 총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남북 간의 언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통일부가 앞장서서 북한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최근에 북한이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건데요. 허황된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계속 어떤 도발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들이 아주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참 걱정이네요. 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 문제 한번 짚어보죠. 사장으로 임명된 김석희 전 서울경찰청장이죠. 네네. 오늘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인데요. 어제 그렇습니까? 예. 용산 참사로 더 잘 알려졌죠. 김석희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서승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 국토부 장관이 대리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임기 3년이라고 하죠. 그 한국공항공사 사장 상당히 막중한 자리인데 말 그대로 누구를 위한 사장 임명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희 사장은 어제 오후 출근해서 공식 직무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공사 노조 그리고 용산 참사 대책위 관계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10여 분간 대치하다가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임기 네. 3년. 네. 네. 역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용산 철거민에 대한 진압 사태의 책임자였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김석기 신임 사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09년 용산에 있는 그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 등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울경찰청장 자리에서 7개월 말에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이고 노조 측에서도 용산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인 데다가 전문성이나 비전 제시 능력도 전무하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통령 당선 전후로 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선 이전에는 분명히 낙하산 인사 안 한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네네. 아직 이제 공기업 인사들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볼 때는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네. 이 김석기 사장 상황만 보더라도 네. 예전에 얘기한 것과 좀 어긋나는 거죠. 예. 이번에는 게임 업계가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잠깐 전해드린 황우여 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 중에요. 이른바 4대 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제 황우여 대표는 마약과 도박, 알코올 그리고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한 거죠. 여당 대표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자 게임업계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창조 경제를 그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을 범죄로 보는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5대 글로벌 킬러 컨텐츠 중 하나로 게임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업계의 반응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요. 컨텐츠 산업 중에서 수출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게임 산업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대표는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중독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을 그렇죠. 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글날 휴일을 앞두고 오늘 퇴근길은 발걸음이 가벼우실 텐데요. 하지만 도로 위는 퇴근길 정체가 상당합니다. 빗길에 차량들 더 속도 내기 어려우니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모두 진행이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상류 나들목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도 잠실대교부터 여의하류 나들목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방면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 동호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는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대로도 강남 쪽으로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는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올릴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일단 앞으로 5년,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최근 기초연금 도입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의 유보영 서기관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4%까지 올리는 방안들을 제시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5년간은 올리지 않기로 했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 재정 계산을 하면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위원회 논의에서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은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과제는 국민적인 사회적인 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요. 네. 이번 재정 계산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다음번 2018년도가 되기 전까지 일단은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중한 접근을 했다고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앞으로 인상 없이도 뭐 고관이나 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예, 저희가 근본 재정 추계를 해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까지는 기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에는 꼭 연금보험료 인상만이 고려되는 건 아니고요. 예.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그 국민연금 재정 목표나 재정 운영 방식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건지에 대해서 4차 재정 계산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합의를 이룬 다음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재정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봤다는 예. 뜻이죠? 예,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방식이나 큰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연금보험료 인상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신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김창호 님인데요. 오는 2018년까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이번 정권은 아니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국민연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는 건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재정 계산은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예. 2018년도가 되면은 다시 또 저희가 일단은 합의한 그런 재정 목표를 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논의를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때가 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뭐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언급은 해 주시는데 예. 최근 기초연금 도입으로 여론이 좀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일부 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이거 제도 예. 개선을 빨리 안 하면 늦어지면은 더 큰 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연금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때는 기초연금은 예외적으로 별개로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맞물려가지고 검토한 사항은 전혀 아니었고요. 예. 일단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워낙에 의견이 분분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기한 기초연금이 지급되죠. 예. 그러면은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보험료를 일단 인상하지 않고 오는 2018년까지 동결하는 문제.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근본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안에서는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그 국가 예산으로만 조달이 됩니다. 예산이 조달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나 이런 재정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청취자분 0327님 질문인데요. 국민연금 일단 안 오른다는 말에 그나마 반갑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국민연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이 언제였나요? 이것도 물가 인상률 같은 것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일단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근로자들 대상으로 시작이 돼서 연금보험료가 3%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98년도에 전국민 연금보험료가 적용이 되면서 그때
9%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5년마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논의하는데 그때마다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청취자분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주신 질문인데요. 7200님입니다. 며칠 후면 출산 휴가에 들어가는 예비맘입니다. 출산이나 군복무하면 예.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내는 것으로 간주해지는 크레딧인가 예.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예, 예. 이번에 혹시 이 계획은 뭐 물 건너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예, 예. 뭐 출산 휴가 후에 한 번에 예. 왕창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예, 일단은 출산휴가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하고 뭐 육아휴직을 하셔가지고 소득이 없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소득이 없다는 거를 증빙을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예. 나중에 본인이 얼마든지 추후에 납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고요. 이거와 말고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 부분은 지금 현재도 크레딧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만약에 그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러니까 남편이던 그러니까 뭐 본인이던 그 가구에서 둘째야 이상을 출산을 하면 최대 그러니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둘째아를 낳으시면은 12개월, 예. 셋째아까지 낳으시면은 30개월 이렇게 해서 최대 50개월을 추가로 더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요. 그리고 군복무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실 때가 됐을 때 6개월을 더 가입한 걸로 추가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예. 이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 장애인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차별 문제로 지적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개선이 예, 됩니까? 예, 이번에 개선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전업주부와 같은 그런 무소득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그냥 적용 제외자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전업주부가 결혼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를 했더라도 혼인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면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이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또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개선을 해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혼인한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많이 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예, 네. 예. 이렇게 많이 바뀐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 앞으로 예,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운영계획안은 금년 10월까지 저희가 국회에 제출을 할 계획이고요. 예.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을 개정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추진이 돼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이르면 하반기 정도에는 관련 사항들이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법이 또 개정돼야 하는 그런 예. 문제가 남아 있네요. 예. 청취자분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 YTN 라디오 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신 질문인데요. 선희승님인데요. 국민연금 솔직히 고민됩니다. 정말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인 것인지 예. 담당자님이시니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직장인은 왜 의무인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일단 국민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공적인 연금 제도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일정 연령이 되거나 내가 만약에 장애나 사망이 발생해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다 드리는 사회 연대적인 성격을 갖는 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요. 네.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네. 재정이 또 혹시
좀 적자가 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의 유보영 서기관이었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총공격 명령 대기 지시한 것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군단장급 이상 44%를 교체했고 또 영변 원자로도 재가동했다고 전했고요. 이어서 김 위원장이 3년 내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갑자기 계속되는 속보에 좀 겁도 나고요. 또 무섭기도 한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참나운드에서 세종연구소의 홍영익 박사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 사업은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앱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태풍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 해협을 태풍 다나스라고 이름 붙여있는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나스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경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하늘도 몇 시간 전부터 어두워졌죠. 또 비도 내리고 있는데 태풍 문제 기상청의 박정민 예보관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태풍의 속도가 시속 30km입니까? 예보관님? 네. 예, 태풍 다나스. 태풍 다나스가 현재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 예. 현재 태풍 다나스는 서귀포 동남동쪽 약 1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36m/s로 강한 소형 태풍의 세력이며 북북동 방향으로 매시간 21km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21km 속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 21km 속도로 북북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설명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부산이나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 예상 이동 경로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해안 지역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밤 10시에서
자정 전후로 해서 가장 근접하여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내일 오전까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하고 가까워서 특히 경남 남해안 지역과 동해안, 제주도 산간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오겠고요. 특히 이제 비 말고도 태풍에 의한 것은 바람의 영향이 있겠는데요. 경상남북도 해안과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25m에서 35m 내외, 그리고 전라남도 남해안과 경상남북도 내륙에서도 15에서 25m/s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태풍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한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태풍에도 급이 있죠? 중급, 소형급 이런 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풍의 이제 급을 나눌 때는 크기로 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강도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태풍의 크기를 결정하는 15m/s의 강풍 반경이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300km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크기가 중형에서 소형급 태풍으로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력은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는 언제쯤이고 또 태풍 영향권에서 한반도가 이렇게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가게 되는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동해 먼바다 쪽으로 빠르게 진출함에 따라서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 태풍이 오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번 태풍은 15년 만에 올라오는 태풍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여름에 폭염을 몰고 왔던 예년보다 강하게 발달했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 고기압이 점차 물러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길목이 열렸고요. 그리고 또 이맘때쯤에 자주 나타나는 대륙 고기압의 확장이 주춤하면서 15년 만에 10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이후에도 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10월 달에도 열대 해상에서 주로 태풍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리핀 부근 해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서 이런 태풍들이 활동을 하게 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는 가을로 접어들어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태풍의 진로라면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근접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청취자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931님인데요. 수도권은 태풍의 영향이 없을까요? 예전에는 태풍 오고 그러면은 창문에 테이핑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대비는 필요 없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협 쪽을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태풍의 강풍 반경이 점차 줄어들면서 급이 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의 직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방 제외하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에 따른 대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보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의 박정민 예보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공 5개월 된 숭례문의 단청이 벗겨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례문이 완공된 지 5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졌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이 이달 말부터 단청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보 1호 아닙니까, 숭례문요? 네. 그렇죠. 예. 숭례문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다음부터 이렇게 단청이 벗겨졌다고요? 근데 이미 뭐 예견했던 일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숭례문 그 목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청 칠을 할 때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청 안료 문제와 또 접착 요번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접착제가 일단 우리 전통 악교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이 돼 있느냐, 충분하게 확보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을 때 문화재청이나 숭례문 복구단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던 게 이제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예견됐던 게 이제 1년 만에 뭐 5월 달이니까 1년도 아니죠.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예.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5월에 완공됐을 네. 때부터 이 접착 문제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상을 했었다는 설명이신 거죠? 아니, 이거 단청치를 하기 전부터. 하기 전부터. 네. 하기 전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단청이나 그다음에 접착성 그 악효제 부품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고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뭐 일본 안료를 수입해 왔을 경우에 철저하게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네.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이 접착제가 국산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 아주가 소 가죽으로 끓여내서 동물성 접착제인데요. 이게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만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수공사에 단청하는 것은 전통 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숭례문 공사 때는 전통 기법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했죠. 전통 기법대로 한다라면 목공사나 석재도뿐만 아니라 전통 단청에 대해서도 악교를 만들어내고 또 천연 염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전통 기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뭐 전혀 안 움직인 거죠. 예. 이번에 접착한 방식은 어떤 건데요? 그 일본에서 그 일본 젤라틴을 가져와서 동물성 가지고 발랐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예. 어떤 전문가들은 아마 그 이런 접착제를 안 발라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단청 작업을 했던 단청장은 호분, 그러니까 호분이 뭐냐면 빛을 좀 발산하기 위해서 주로 요번에 붉은색 계통의 단청에서 이게 많이 방란 현상이 떨어진 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게 빛을 좀 보태기 위해서 조개 가루를 갈아가지고 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모두 다 좀 우리 눈에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네. 이 호분을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또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호분을 쓰면 안 된다. 네. 이게 뭐냐면 전통 안료에 이 천연 물감에 호분을 쓰면 안 된다라는 소리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원인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문화재청에 네. 또 그다음에 단청장께서 무슨 원인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 사실 원인이 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분을 뭐 여러 차례 바른 것이 문제인 건지 또 뭐 접착이 문제인 건지 여러 이야기 나오고는 있지만 정확한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안료 그러니까 천연 안료를 만약에 썼다면 네. 아시지만 우리나라 단청은 목재가 마른 상태에서 그 목재에 이렇게 흡수가 되죠.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죠. 네. 근데 이번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페인트를 과다하게 칠하다 보면 페인트 자체가 뚝 떨어지는 경우 있죠. 예, 예. 딱딱하게 떨어지죠. 네. 예, 그런 경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이나 이게 염료를 썼을까라는 저는 의심을 해보는 게,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페인트를 하기 위한, 이게 일본 서양식 페인트를 하기 위한 제품으로 우리나라 국보유로 숭례문에다 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숭례문 복구공사 중에 현장에 가셨던 분들,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미 쉰 냄새가 났었다. 이것이 이제 단청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 이때 쉰 냄새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모 언론사 기자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아,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신냄새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기사에 보면 한국산 우리 조선에서 쓰던 방식으로 악유를 써가지고 질이 안 좋아서 오래돼갖고 해서 신냄새가 났다 그러는데 예. 분명히 일본 제품을 썼는데 어떻게 해서 전통 악유를 오래된 걸 상한 게 신냄새가 났다라고 하는지 예. 그래서 그 기사는 전혀 제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보건공사 당시 보면은 많이 지적된 것이 공사 기간을 좀 무리하게 진행해서 빨리 했다. 뭐 이런 지적이 맞습니다.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복원을 하고 준공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날씨나 여러 가지 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준공식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빨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네. 좀 더 마르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이 안류가 이게 완전히 고착할 수, 세틀멘트, 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칠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서둘러서 칠하는 바람에 이 방막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나무를 그러니까 단청을 하지 말고 좀 놔두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단청을 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있죠. 그래서 너무 서둘렀다. 네. 그런 지적이 또 읽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렀다. 이달 말부터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는데 원인도 모르면서 보수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럼 또 반복될까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초공사를 어느 토목공사를 하는데 기초공사를 하다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럼 거기다가 계속 덧바르면 네. 부작용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숭례문 단청공사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여기다가 덧바르면 계속 이 방막 현상은 계속 되풀이될 거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나 좀 새롭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 부분에서 금전적인 비리가 없나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문화재청에서 이런 그 전통보건공사, 숭례문 보건공사 하면서 그 임금 때문에 분쟁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식, 현대식 공법으로 하면은 하루 만에 하던 거를 우리 전통 기법을 하다 보면 보통 2.5배 정도가 더 소요되거든요, 시간이. 그런데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설이 있는데, 그러면 단청 분야에서도 이 임금을 가지고, 옛날 임금을 가지고 단청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특정 업체를 좀 밀어주고 금전거래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금 제보가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좀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보는 언론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소장님한테 먼저 가네요. 네.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전국에서 문제가 있는 제보가 예. 저한테 연구소 쪽, 시민단체 쪽으로 좀 몰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다시 이제 언론사에 제가 또 다시 제보하고 보도자료 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가능하면 저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금전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제가 운을 띄워놨지만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보 1호 숭례문 참 안전 불감증으로 소실된 것도 안타까운데 또 이게 완공된 지 5개월도 안 돼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문화재 관리 또 복구 문제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세요? 지금 참 아쉬운 문제인데요. 숭례문이 원래 지자체 관리하다가 서울시가 관리하다가 지자체 관리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걸로 이제 이관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숭례문이 과연 그러면 5년 만에 준공을 했어야 되느냐. 저는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나 보수 이런
그 중건할 경우, 수리할 경우에는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예. 차분차분하게 좀 해나가는 좀 느리게 하는 습관들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예. 언제까지 공사 끝내라라는 이런 것도 문화재만큼은 좀 더 예외사항으로 좀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 주셨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모연 님인데요. 여기서도 한국의 빨리빨리 병이 문제가 됐네요. 한재호님, 일본 안료 쓴 것도 창피한데 벌써 보수 작업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경님, 왜 일본의 안료를 쓴 거죠? 국산보다 일제가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일본 안료 문제, 이미경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적이 됐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도 안료는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쪽빛, 코발트빛 나는 경우나, 그러니까 청색빛 나는 것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하게 제가 이 지적을 했을 경우에 우리 전통 염료를 개발해야 되는지, 안료를 개발해야 되는지 아니냐라고 할 때, 문화재청에서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조선시대처럼 수입을 다변화하겠다. 예를 들자면 중국, 또 이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베트남 이런 식으로 다변화하겠다라고 저한테 기자 보도자료에 분명히 밝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부 일본에서만 수입을 해왔고요. 악교도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전통 악교를 개발하고 연구했더라면 충분히 우리 악교가 나왔을 텐데 불과 단청하기 전에 1년 전, 2년 전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개발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안료를 일본 악유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말로만 전통 안료 개발한다라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안료 개발이나 또 악유 접착제 개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다른 것도 말씀드리자면요. 예. 겉으로는 우리가 손으로 전통 기법으로 했어요. 네. 근데 실제 세부로 들어가 보면 전부 현대공법으로 했습니다. 숭례문.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네. 예를 들자면 석공이 우리 보는 앞에서는 손으로 돌을 다듬었지만요. 내면적으로는 전부 다 그라인더로 갈고 했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전통 공구들 만든다고 대장간 만들었죠. 대장간에서 결국 만든 게 정 하나 정도밖에 없고 특수공구나 대패날 같은 경우는 전부 현대공법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분명하게 반성을 해야죠. 예, 소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청취자분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55님인데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숭례문에 다녀왔는데 왠지 거리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색깔이 화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구되어서 새로 칠한 색깔이 우리 전통 남대문 맞습니까? 라고 이런 따끔한 지적에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7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